그날 조문록에 처음 보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53이 된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3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아 왔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들 눈엔 평범한 가장으로 별 탈 없이 살아온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 삶은 아버지의 장례식 날 송두리째 뒤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날 아침 비가 내렸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는 검은 우산들이 엉켜 있었고 향냄새와 눅눅한 공기 속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저는 상주로서 끝도 없이 인사를 드리며 정작 슬퍼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누나도 제 옆에서 말없이 손님을 맞고 있었지요. 그런데 오후쯤이었을까요? 조문객들이 줄어들고 있을 무렵 입구 쪽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원피스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중년의 여자였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상하게도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조문객들과 다르게 조용히 들어와 구석에 앉았고 묵묵히 영정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지? 저는 순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슬픔이라기보단 이상한 예감 같은 게 마음속에 스쳤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이라는 장소에서 그런 궁금증을 내세우는 것도 실례인 것 같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그녀가 조문록에 남긴 이름이었습니다. 이도윤.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성도 다르고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었지요. 그런데 제 어머니는 조문록에 적혀 있는 그 이름을 보자마자 손을 떨었습니다. 이도윤, 이 이름이 왜 이곳에?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조문록을 손에서 놓치셨고 한참이나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엄마 누구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어머니는 아무 대답 없이 조용히 뒤돌아 앉으셨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이름을 갑자기 마주한 것 같은 그런 표정이셨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지나갔습니다. 장례는 무사히 끝났고 저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며칠 휴가를 내고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을 확인하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문을 열었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제 이름은 이도윤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상자를 하나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혹시 김정훈 선생님 맞으시죠? 아버지께서 늘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 아들이 교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사실 저도 아버지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정훈 씨의 동생입니다. 그 말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믿지 못하시겠지만 저도 아버지의 딸이에요. 이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녀는 상자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아주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제가 그 아이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를 챙겨주셨어요. 저한테 이 상자를 주시면서 본인이 죽고 장례식이 끝나면 정훈 씨를 찾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정말이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대로 실신하셨고 누나는 그 여자를 사기꾼이라며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그저 멍한 상태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혼란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랍 깊숙한 곳을 찾다가 낡은 노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유언장 초안과 함께 또 하나의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젊은 아버지, 그리고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이와 함께한 가을, 나의 또 다른 삶.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내가 몰랐던 아버지의 시간을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하루도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버지 딸이라고? 말도 안 돼. 누나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제 옆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에만 계셨습니다. 식사도 거르시고 약도 제대로 챙기지 않으셔서 걱정이 컸지요. 하지만 저는 어쩐지 그 여자의 말이 거짓이라고만은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표정,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던 눈빛은 너무 따뜻했으니까요. 며칠 후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레 유언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서랍에서 유언장 초안을 찾았어요. 정식 공증은 아니지만 아버지 자필로 작성된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그 안에 그 여자가 있다는 거야? 누나는 여전히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름이 있어. 이도윤에게는 아버지로서 그동안 해주지 못한 것들을 이것으로라도 대신하고 싶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 그리고 작은 빌라 주소 하나가 기재돼 있었어. 순간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빌라요?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응, 실제로 확인해 봤더니 그 빌라는 아버지 명의였고 그 여자가 살고 있었더라고. 등기부에도 아버지 이름이 있었어. 어머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도윤 그 아이, 정말 그 아이일까? 저와 누나는 동시에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나도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 너희 아버지가 한참 젊었을 때 편지 한 통을 받은 적이 있거든. 도윤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내용이었지. 그때 난 그냥 아버지의 먼 친척 아이인 줄로만 알았어. 설마 그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아버지한테 물어봤는데 옛날 일이라며 대답을 피하셨어.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지. 하지만 가끔 아버지가 혼자 나가실 때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단다. 그 말에 누나는 털썩 주저앉았고 저는 도윤 씨가 남기고 간 사진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 속에 어린 소녀, 희미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표정, 그리고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풍경들. 그제야 저는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가족 여행이라며 갑자기 떠났던 시골 마을. 당시엔 이유도 없이 길고 낯선 마을에 들렀던 게 의아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는 그때 그 아이를 보고 왔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여자 도윤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놀라지도 않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언제든 괜찮습니다. 그날 저녁 조용한 찻집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차림새에 조심스러운 태도로 앉아 있었고 제가 묻기도 전에 꺼낸 말이 참 놀라웠습니다. 저 유산을 받으러 온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무서워서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잊히지 않아서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훈 오빠한테 가서 말하라고 하셨어요. 도윤아, 아빠가 죽고 나면 너 혼자 남게 될 텐데, 이제는
네 오빠와 언니를 만나야 한다. 정훈이는 착한 아이니까 너를 잘 챙겨줄 거야. 너희끼리 서로 의지하고 살아라. 그렇게 저는 그제야 아버지의 고통과 회한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앞에서는 언제나 단단한 분이셨지만 늘 무거운 짐 하나를 가슴에 품고 살아오신 겁니다. 그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알고 지낸 건가요? 제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아버지는 가끔 찾아오셨어요. 제가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연락이 뜸해졌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명절마다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정훈 오빠와 언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에게도 오빠와 언니가 있다고.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당시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럼 어머니는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16살 되던 해에. 그 후로는 혼자였고 아버지가 몇 번 집을 마련해 주시고 멀리서 도와주셨어요. 단 한 번도 당당한 아버지로 저를 부르시진 않았지만 저는 그분이 저를 아끼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내겐 당연했고 또 가까웠던 분인데 그녀에겐 그저 조심스럽게 멀리서 바라만 볼 수 있는 존재였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 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알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 왜 그렇게까지 숨겨야만 했을까? 도윤이라는 그 사람, 진짜 우리 가족이 맞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유품 상자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편지, 수첩, 또 사진, 오래된 시계, 그리고 한 장의 지도 메모. 부산 공공읍 공공리 108번지 7호. 그 주소는 오래전 가족 여행 때 들렀던 바로 그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혹시 모든 답은 그곳에 있는 건 아닐까?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계속 맴돌았지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마치 제 안에 있던 아버지라는 존재가 조각조각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마음보다 더 큰 건 알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그렇게까지 숨겨야만 했는지, 그 진심을 이제라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짐을 꾸려 아버지가 유품 속에 남겨둔 지도 속 주소로 향했습니다. 낯익은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자 아슬한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훈아,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자. 그때 아버지는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한여름의 들판이 펼쳐진 그 길가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먼 산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주소를 따라 도착한 곳은 허름한 단층집이었습니다. 담벼락엔 담쟁이 덩굴이 엉켜 있었고 낡은 대문 너머로 작은 텃밭과 빨랫줄이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곱게 늙은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누구시여? 안녕하세요? 혹시 예전에 이 집의 김재만 씨,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자주 오셨던 기억이 있으신지요? 그 말에 할머니의 눈이 순간 커지더니 제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셨습니다. 혹시 정은이냐? 네, 맞습니다. 정훈입니다. 허허허. 이게 얼마만이여. 내 아버지가 널 데리고 왔던 게 벌써 40년도 넘었구나.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뻐근해졌습니다. 그럼 정말 여기가 아버지와 관련된 곳이었습니까?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집 안으로 안내하셨습니다. 방 안엔 오래된 사진들과 낡은 나무 장롱, 그리고 작은 향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거라. 차 한 잔 줄 테니. 할머니는 차를 끓이시면서 말씀하셨고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도윤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도윤이를 어떻게 알고 있니? 사실 며칠 전에 그분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자신이 아버지의 딸이라고 하면서요. 할머니는 차를 따라주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럴 때가 됐구나. 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늘 걱정하던 일이었는데, 그럼 정말 도윤 씨가 그래, 그 아이가 내 아버지 딸 맞아.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지. 할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도윤이 엄마가 이 동네 처녀였거든. 말도 없고 성실한 애였지. 그때 내 아버지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한동안 이 마을에 머물렀어. 젊은 남녀가 눈이 맞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왜 서울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이미 내 어머니와 약혼한 상태였거든. 도윤이 엄마도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고, 그래도 그 처녀는 내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을 거다라고만 하더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도윤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얘 아버지는 계속 이 마을에 왔어. 조용히 와서 돈도 주고 집수리도 해주고 그 아이 키우는 걸 도와줬지. 근데 말이야, 한 번도 그 아이 앞에서 아빠라고 불러달라고 한 적이 없었어. 왜요? 이 아버지가 그랬어. 내가 그 아이한테 아버지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이미 서울에 가족이 있는데 이 아이한테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알고 있었어. 누가 자기를 챙겨주는지, 누가 자기 아버지인지. 똑똑한 아이였거든. 도윤이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때부터 내 아버지가 더 자주 오셨지. 그 아이 혼자 두고 편히 지낼 수 없다고. 아예 이 근처에 작은 집도 마련해주고 성인이 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해줬어. 할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 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도 왔었단다. 그때 그러더라. 이제 가족들한테 모든 걸 털어놓을 때가 왔다고.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할머니, 아버지는 여기선 뭐라고 불리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선 채만이 삼촌이었지. 조용하고 똑부러지고 동네 애들 군것질거리도 잘 사줬어. 다들 서울서 성공한 총각이라고만 알았지.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어. 재만이 삼촌, 그건 우리가 모르는 또 하나의 아버지였습니다. 정훈아, 네 아버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단다.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한 거.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야. 저는 눈물이 차올라 말문을 잃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그 시골 마을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조용한 논길, 낡은 정류장, 잡초가 무성한 골목길. 그 안에서 아버지는 또 다른 시간을 살아내셨던 겁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엔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아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어떻게 됐어? 그곳에 정말 누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들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일단 앉아보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아버지를 아주 오래전부터 아시던 분이었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걸 알게 됐어요. 모든 걸 알게 됐다는 게 뭘 말하는 거야? 누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 씨는 정말 아버지의 딸이 맞아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 마을에서 만난 여자와 사귀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도윤 씨가 태어난 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그 마을에 다니셨대요. 멀리서나마 그 아이를 돌보시면서.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아빠가 평생 우리한테는 거짓말을 하고 산 거잖아. 누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난 우리 아빠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평생 바르고 정직하신 분인 줄 알았다고. 근데 어떻게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아버지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누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레 누나의 등을 다독였지요. 그때까지도 어머니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만 계셨지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몰랐다고 생각하니? 그 여자가 누군지,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나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자주 멍하니 멀리 바라보던 눈빛, 가끔 혼자 나갔다가 늦게 돌아오는 모습, 명절 때면 혼자 어디론가 다녀오시던 일들, 그 모든 게 난 감으로 알았지. 근데 모른 척 했어.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태도가 더 슬펐지요. 왜요? 왜 모른 척 하셨어요? 지키고 싶었으니까. 내 가족, 내 아이들, 우리 가정을, 그 하나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묻지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어. 어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야. 나한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늘 미안해하는 눈빛으로 살았잖니. 그러니 이제 와서 그 아이를 원망할 순 없겠구나. 그 아이는 잘못이 없잖니.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해. 이 모든 걸 받아들이는데. 그제야 저는 어머니의 침묵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참는 게 아니라 천천히 받아들이려는 과정이었지요. 누나는 여전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말씀으로는 아버지가 한 번도 그 아이 앞에서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셨대요. 늘 제만이 삼촌이라고 불리면서 멀리서만 지켜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도윤 씨는 우리를 원망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서로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고 마침내 입을 떼셨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한번 만나봐야겠구나. 하지만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어. 조금만 시간을 줘. 네, 어머니. 그날 밤 가족들은 처음으로 함께 울었습니다. 슬픔과 분노, 배신감과 허무함이 뒤섞인 채로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지도 못한 채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무게가 이제는 우리에게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회의 이후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 처리와 관련해서
정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지요. 유언장에 제3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서 모든 당사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상속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나니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감정이 복잡하고 진심이 얽혀 있어도 법적 절차는 법적 절차니까요. 그래서 저는 도윤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도윤 씨, 상속 관련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아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빠. 저도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조용한 카페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 씨는 창가 자리에서 조용히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오빠, 제가 지난번에 다녀간 후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응,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정리가 안 돼. 하지만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아버지 유언장의 사본을 조심스럽게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유언장이야. 공증은 받지 않으셨지만 필적 감정 결과 아버지가 직접 쓰신 게 맞다고 나왔어. 여기 도윤 씨 이름도 분명히 적혀 있고 도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걸 쓰실 때 제게도 보여주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상속을 원하지 않아요. 정말이야? 네. 그 빌라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사실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마음이었어요. 다른 건 정말 바라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남기신 뜻이잖아. 법적으로도 정당한 권리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훈 오빠, 저는요. 아버지의 딸로 인정받고 싶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저 제가 살아온 삶이 의미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럼 도윤 씨에게 가족이란 건 어떤 의미야? 그 질문에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은 저한테는 늘 창문 밖에서 불을 켜놓은 집 같은 존재였어요. 가까이 가고 싶지만 손을 뻗으면 닿지 않는. 아버지도 제게는 그랬어요. 멀리서 지켜봐 주셨고 필요한 순간엔 조용히 다가오셨지만 절대 내 딸이라고 부르시진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요, 정훈 오빠, 이상하죠? 그래도 전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라도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했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 씨가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정말 부끄러워져. 나는 아버지와 5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그분 마음속 깊은 곳을 한 번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거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아버지와 일상을 함께 나누셨잖아요. 그건 제가 평생 그리워했던 거예요.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저녁에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함.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쉽사리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상속인간 정리회의가 열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정리된 서류와 인감도장, 유언장 사본이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누나는 끝까지 굳은 표정이었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계셨고 도윤 씨는 변호사 옆자리에 겸손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김재만님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에는 이도윤에게 서울 중계동에 있는 빌라를 상속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외의 자산은 모든 가족분들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신다는 의사를 나타내셨고요. 누나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고 도윤 씨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다만 이도윤 씨께서 추가 상속을 포기하신다는 각서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네. 저는 유언장에 명시된 빌라만 받겠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 누나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으로 먼저 나갔고 어머니는 도윤 씨를 향해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아, 고맙다. 욕심 부리지 않아줘서. 그리고 미안하다. 우리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순간 도윤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가족이 될 수 있어서.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윤 씨가 정말 우리 가족이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상속 절차를 마치고 난 후 며칠 동안은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말수가 적으셨고 누나도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느라 평소보다 침묵하는 시간이 많았지요.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의 무거운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뭔가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느낌이었지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은아, 이번 주말에 식사 자리를 한번 마련하면 어떻겠니? 식사요? 그래, 누나도 부르고 도윤이도 불러서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자꾸나. 이제 피할 수만은 없지 않겠니?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누나에게 연락했을 때 그녀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 가볼게. 하지만 아직 마음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야. 그냥 한번 제대로 보는 거야. 그리고 그 주말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하나의 식탁에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손수국을 끓이셨고 아내는 반찬을 정갈하게 담았으며 도윤 씨는 케이크 하나를 들고 조심스레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윤입니다. 그녀는 어머니께 깊게 인사를 드렸고 어머니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들어와. 누나는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듯 말수가 없었지만 자리를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모두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조금은 어색하고 낯설고 조용한 시간이 흘렀지요.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너 혼자 살기 힘들지 않니? 괜찮습니다. 익숙해졌어요. 그래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가끔씩이라도 이렇게 모여 함께 식사를 하자꾸나. 그 말에 도윤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나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난 아직 솔직히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도윤 씨를 보니까 아빠가 왜 그토록 조심했는지도 알겠더라고요. 누나는 조심스럽게 도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 씨, 난 언니로 불릴 자격은 아직 모르겠어요. 그냥 천천히 지켜볼게요. 우리 모두가 익숙해질 때까지. 그 말에 도윤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천히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갈게요. 그 순간 거실엔 아주 오래된 따뜻함 같은 것이 감돌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가 도윤 씨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너희 아버지가 너 태어나던 해에 적은 편지야. 어디에 숨겨놨는지 한참을 찾았는데 어젯밤에야 찾았어. 이제 도윤이 네가 가져가야 할 것 같구나. 도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녀가 있는 걸 기다렸습니다. 도윤아, 너를 처음 본 그날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단다. 작고 따뜻한 내 손이 내 손가락을 꼭 쥐었던 그 순간 나는 참 많은 걸 깨달았단다. 내가 너를 안고 있던 그 짧은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는 걸. 그땐 너는 몰랐겠지. 미안하다는 말조차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로 그저 멀찍이서 바라만 봐야 했던 내 삶을.
이해해 달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내가 아플 땐 멀리서라도 마음 졸였고, 내가 웃는 얼굴을 보았을 땐 그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졌지. 내게 허락된 건 아버지란 이름이 아니었고,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라는 자리뿐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내 딸이라 생각했고, 내 마음속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 믿었단다. 도윤아, 내가 살아온 시간에 내가 함께하지 못했던 만큼 그 아쉬움을 평생 품고 살아왔단다. 너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내 하루하루를 이끌었단다. 너에게 주지 못한 생일 선물들, 너와 걷지 못한 등굣길, 너를 위해 한 번도 당당히 웃어주지 못했던 내 모습이 지금도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펜을 들었다. 혹시 이 편지를 너에게 남긴 후 내가 더 이상 내 곁에 없더라도 부디 이 마음만은 알아주렴. 내가 평생 조심스럽게 살았던 건 너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고,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란다. 언젠가 나의 새아이가 한자리에 앉아 따뜻한 밥을 나누는 날이 온다면 그게 내 생의 마지막 소원이었단다. 그날이 오면 나는 너희 곁에 없겠지만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햇살이 살며시 어깨를 감쌀 때마다 내가 내 곁에 다녀간 걸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내 사랑하는 딸 도윤아, 부디 그 모든 아픔보다 더 크고 따뜻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편지를 다 읽고 도윤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누나는 옆에 앉아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도윤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를 묻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그녀에게 반찬을 싸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도 처음에 경계심이 누그러져서 가끔 도윤 씨와 커피를 마시러 나가기도 했지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야기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더라. 누나가 어느 날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추석이 되었습니다. 도윤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제가 추석에 인사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지, 우리 가족인데. 그렇게 도윤 씨는 처음으로 우리 집 명절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 앞에 밥그릇을 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아, 이제부터는 명절 때마다 꼭 오너라. 혼자 있지 말고. 네, 어머니. 그녀가 처음으로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른 그 순간,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도윤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슬프면서도 한편으론 감사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오빠와 언니를 모르고 살았을 테니까요. 그 말에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비밀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결국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연결해준 셈이니까요. 이제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마음들은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처도, 진실도, 용서도 결국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일부였다는 걸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지요. 진짜 가족이란 태어날 때부터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감싸 안으며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고 가족이란 상처 위에 피어난 꽃 같은 존재입니다. 때로는 외면하고 싶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마침내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가족이지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아픔을 조금 더 이해하고 진짜 가족이 되어가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